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판로 개척을 위한 실전 공공구매 교육을 진행하게 될 나비 프로젝트의 김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저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지금 설립 중이신 기업도 있으실 거고 또 아니면 희망하고 계신 분들도 들어오셨을 거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우리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매출일 텐데요. 저희가 어느 시장에 주목하고 또 어떻게 판로 개척을 시작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좀 파트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 마케팅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공구매라는 시장이 무엇인지, 그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정보, 아주 따끈따끈한 2025년 9월의 정보까지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전략을 짤지 이런 내용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 마케팅 개념 및 사례 부분입니다. 자, 저희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서 생각했을 때 저희는 그러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속하는데요.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는 왜 공공 마케팅 이게 중요한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일반 협동조합 또는 우리가 협동조합이면서 또 사회적 기업인 기업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영리기업 보통 생각하는 굉장히 대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과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기업은 돈만 많이 벌고 수익을 많이 내고 또 그 부분이 굉장히 매출이 큰 관건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하거나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다른 어떤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혹자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회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을 또 취약계층을 고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빵을 만들고 회사를 건립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 목적이 우선시돼서 설립된 조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리기업은 이윤 추구만 하면 되지만 저희 같은 조직은 사회적 목적도 같이 추구하면서 또 돈도 벌어야 되는 이중고에 어떻게 보면 놓여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는 사회적 경제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을 뭐 설립한다라고에만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은 크게 우리나라 법제 현황상 4개의 부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또 운영 또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속한 협동조합, 또 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또는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동시에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주무부처가 이제 현재 기획재정부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협동적인 어떤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자활기업인데요. 자활기업은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자로 설립된 조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을기업인데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입니다. 지역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생활환경도 개선하고 지역의 어떤 좋은 일도 하고 공동체 일자리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소득의 지역 사회의 소득이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기업이 마을기업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왜
공공구매 시장에 또 주목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저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이 공공구매 시장이라고 하셨는데요. 공공구매 시장을 겨냥해서 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공공마케팅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공공마케팅은 저희가 일반 시장, 뭐 B2B, B2C, B2G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시장도 있지만 공공시장, 정확하게 말하면 B2G라고 할 수 있겠죠. 공공시장 영역에서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공공 대신에, 정부 대신에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우리가 그런 공익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을 도와주고 그만큼 사회적 편익을 취할 수 있는 양자 간에 어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편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시장이 물론 뭐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여러 생산하는 제품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또 정부나 또 기업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서비스라든지 기술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부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구매, 공공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뭐 사회적인 어떤 뭐 현장에서 환경에 대한 어떤 좋은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대신해주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달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사회적 책임 조달 역시 사회적 역량을 중시하면서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런 시장을 사회적 책임 조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가치, 베스트 밸류를 가지고 공공시장을 사회화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회적 가치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사회적 가치로 볼 수 있을까라고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의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용의 기회를 준다든지 일자리도 고용 기회를 주더라도 나쁜 일자리, 굉장히 뭐 악덕업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사회권, 노동권을 준수해서 이분들의 권익을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기회를 균등하게 차별두지 않고 준다든지 아니면 뭐 무역 활동을 할 때도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정무역 커피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윤리적인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준수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에게 공공시장은 너희가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구매로서 너희의 매출을 올려주고 같이 상생하자라는 개념이 사회적 책임 조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 저희가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그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 조달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형성되어 왔는지를 또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 보이실 텐데요. 제도의 정의와 목적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맥락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조달해야 된다. 아니면 어느 공공기관에서 휴지라든지 사무용품을 구매해야 된다 했을 때 일반적인 영리기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제품을 먼저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우리 같은 협동조합들이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용역, 시설, 공사, 서비스, 용역이라고 하면은 서비스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 공급 가능한 경우 사회적 기업 상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기관에게 전년도에 얼마만큼 구매했는지, 올해는 또 얼마만큼의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공고하도록 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지침이 있고요. 구매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공공시장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간단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해당 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관청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구매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입찰 공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달청이라는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조달 구매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직접 구매라고 방식이라고 보면, 간접 구매 방식은 실제로 우리 그 협동조합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굉장히 이 모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 소화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게 성장한 기업이 실제 공공기관과 구매 계약을 맺고 저희는 그 위탁 계약을 맺은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일반 기업과 또 다른 계약을 맺어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의 우선 구매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절차로 이걸 진행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공공 구매를 진행해 보신 기업도 있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그러니까 수요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먼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요번에 휴지도 사야 되고 책상도 사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구매 대상들이 있어요. 이런 품목들이 있을 때 이러면 어떻게 구매를 해야 할까? 그렇게 알아보시게 되겠죠. 이 관계자분들이. 이 담당자가 수요 발생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구매 대상으로 어떤 구매 대상이 있는지를 먼저 리스트업하고, 이 구매 대상을 그러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고 했으니 사회적 기업 중에서 또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 이런 제품을 취급하거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조직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품목을 확인하는 게 1단계고요. 그 담당자가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구매를 할 텐데 아무래도 관공서고 공공기관이다 보니 내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을 공정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게 돼요. 입찰 방식이 됐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계약을 맺는 방식이 됐든 다양한 방식을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 제품 담당자가 실제로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를 쉽게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서비스나 제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진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직접 구매와 아까 말씀드린 간접 구매 방식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해당 기관이 그런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자체 구매를 할지 아니면 조달청을 활용한 구매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간접 구매는 우리가 우리 공공기관이 지금 컴퓨터를 대량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컴퓨터 외에도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주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런 대량 발주를 할 만한 기업이 사회적 기업 조직 중에서는 발견되질 않는 거예요. 이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 일반 업체를 찾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USB가 됐든 저장장치가 됐든 다른 부속품이 됐든 이런 거는 다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나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단서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용역을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에 대량 구매를 하더라도 이러한 제품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들을 같이 구매해서 들어와라 라고 요구를 하는 이런
방식이 말씀드린 간접 구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을 제품을 구매했어요.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매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계약과 진짜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부금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연관성이 있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우선 구매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업체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계약업체는 그러면 계약을 맺었을 때 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를 증빙하기 위해서 구매 계약서라든지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제출해서 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간접 구매 절차, 직접 구매와 유사하지만 물품 용역 계약을 했을 때 세 번째 요 계약업체가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추진하고 계약업체가 사회적 기업을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간접 구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공 마케팅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우리 공공 마케팅 시장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장 기반으로 다른 영리기업과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 모델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적도 필요하고 매출도 필요하고 점차적으로 이 고객 수도 누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판로 개척이 필요한데 초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 기반의 사업 모델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에 진입하는 부분을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다른 시장보다 더 호의적인 시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미션에 있습니다. 소셜 미션, 그 공공정책, 우리가 갖고 있는 소셜 미션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사회적 가치인데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에게 호의적인 시장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마케팅 관점입니다. 저희 고객의 니즈도 충족하는 공공 마케팅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도 일반적인 기업의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선 구매 제도도 조금 더 구매율을 충족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도 충족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공기관의 이미지라든지 평가 부분도 굉장히 신뢰도 부분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저희 협동조합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에 특히 공공시장을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시장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공공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책임 조달 주요 변화별 운영 현황을 보면 조달을 했을 때 실제로 일자리 창출, 벤처나 창업기업 지원하는데 창업 벤처기업의 조달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서 벤처나라를 구축해놨어요. 전용 쇼핑몰을. 그래서 상품 등록이나 지원 입찰 시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조달 물품업체가 신규나 청년 고용 이런 채용 우수기업인 경우 지정기간도 연장해주기도 하고요. 단 만약에 저희가 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이런 거에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페널티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자 기업 지원 분야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작고 약한 기업이에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뭐 여성 기업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중소기업인 경우,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영역에 있는 기업들은 특히 아직까지는 커나가기 전에는 작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라든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우대, 그다음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한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시에 특히 우대를 해주고요. 소액 수의 계약 때 구매 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에게는 전용물 구축을 하는 판로 지원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 입찰이라든지 마스 단계 경쟁 시의 감점 제도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시니까 친환경 분야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시장의 아무래도 그 경제가 조금 다운되면서 그 공공시장도 조금 구매가 약간 약해졌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랬는데요. 그래도 친환경 분야는 계속해서 공공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 제품, 물품 구매 시 녹색 제품을 꼭 이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환경 표시를 한다든지 GR 이런 표시 인증을 받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물품 규격의 에너지 소비라든지 유해 물질 점검이라든지 이런 환경 요소를 반영하는 이런 충족했을 때만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만약에 여러 가지 서비스도 진행하고 계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품도 출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 마케팅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분야랑 조금 다른 사례를 갖고 왔어요. 과학기술인 쪽에서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개발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품을 개발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고령자를 위한 표지판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제품을 개발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공공시장과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제안을 하면서 공공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지 이런 아이디어 차원의 다른 기업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기업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기업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가지고는 이런 시장을 어떻게 뚫으면 좋을지 다른 분야의 사례지만 한번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공공 마케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입찰 시장 단순히 문만 두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담당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제안해 볼 수 있는 자리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어떤 박람회가 됐든 아니면 실제 조금 더 만나서 미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지금 여기 일반 기업과 청소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비교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표가 다음에 나올 겁니다. 우리랑은 조금 관련이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청소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구매를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서대문구 이게 조금 오래된 사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례라서 보여드립니다. 적극적인 사회적 기업 발굴을 하려고 했어요. 공공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역 내에 청소 사회적 기업이 없는 거예요. 일반 청소 기업만 있는데 예전 청소 기업들은 굉장히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악덕 업주들도 많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가 아닌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관내에서 계속 이 청소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는 한데 기업의 횡포도 너무 심하고 지역 내 그 일자리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아서 좀 고민인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구의 이 담당자가 그러면 이 관내에서만 찾지 말고 외부에 이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청소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보자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지역 외부의 수원 소재의 사회적 기업에게 우리가 이런 청소 서비스가 필요한데 우리 지역 내에 지금 독점하고 있는 기업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관내에 와서 똑같은 청소 서비스를 해주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임팩트를 좀 넓힐 수 있는 활동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 똑같은 복제 회사를 서대문구에 만들도록 독려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요거를 조금 이제 눈여겨보실 장표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일반 기업이 청소를 했을 때랑 또 저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 활동을 했을 때랑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공공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지원 사업이 됐든 사업 개발이 됐든 또는 그 공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장표를 좀 눈여겨보고 우리 기업에, 우리 조직에, 우리 협동조합에 맞는 모델로 조금 바꿔서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이 했으면 이랬을 텐데 우리 조직이 했을 때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단편적으로 좋은 장표입니다. 보여드리자면 일반 기업이 했을 때 여러분이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용직을 막 쓴단 말이에요. 일반 기업들은 이제 막 인력 시장에서 데리고 와서 쓴다든지 뭐 매일매일 그냥 바꿔서 인력을 그냥 채용하신다든지 그래서 거의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이제 뭐 이렇게만 하시는 일용직들이 많았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이 들어감으로써 뭐가 달라졌느냐? 모두 다 정규직화 시켰어요. 그럼 이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안정되겠죠. 그리고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한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기존의 일반 기업에서 했을 때는 4대 보험 적용하는 거 그냥 이렇게 가족들이 하는 뭐 격리직이라든지 이런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4대 보험 적용도 안 하고 그리고 정년 이런 것도 없었겠죠. 그냥 일용직인데 조금 일하기 힘들어지시면 그냥 채용 안 해버리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용계약 뭐 거의 퇴직금이란 건 또 있을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차 수당 뭐 이런 것도 없었을 거고 대부분 그냥 조금 그냥 정규직이라도 권고사직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4대 보험 다 의무 가입해드리고 정년도 70세로 늘려드리고 퇴직연금 가입하고 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유급 휴가로 굉장히 이분들의 일자리는 굉장히 달라졌겠죠. 그다음 뭐 어디가 좀 아프시고 뭐 이러신 경우는 병가라든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기업이 운영했을 때는 노사협의 같은 거 없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노사협의회처럼 어떻게 사측의 말을 들어주는 문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을 텐데 공동체 우리가 협동조합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규직이 됐으니까 우리 전문인으로서 현장 교육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문 기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청소만 했다면 이제는 소독이나 방역이나 다른 기술 서비스로 좀 전문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해드리면서 이분들의 프라이드를 좀 높여드리고 전문직으로서 어떤 경력을 계속 개발해드리는 이런 훈련들도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부분에서도 그래요. 실제로 일반 기업이 했을 때는 실제 뭐 이 장부랑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을 공개할 의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보니까 뭐 인건비, 휴게 시간 이런 거 다 준수해드리고 회계 서류, 경영 공시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저희의 경영 상태도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사회적 기업 보고서를 발행함으로써 같이 막 다양한 활동들을 한 것들을 같이 이제 공유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가적인 것이 한 두 가지가 더 있다면 일반 기업이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닦이기만 하면 돼. 뭐 친환경 제품 쓸 필요가 없어. 막 그냥 다량으로 쓴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렇지만 저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독물 이런 환경에 좋지 않은 유독물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심지어는 친환경 어떤 뭐 제품, 락스라든지 친환경 어떤 세제들을 개발해서 또 기업의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들을 과사용하지 않게 표준화하게 업무에 대한 매뉴얼도 활용해서 효율적인 업무 관리라든지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이라는 게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막 같이 정규직이 되다 보니까 휴가도 내고 굉장히 일자리도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같이 뭐 자원봉사도 가고 김치봉사도 가고 이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함으로써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또 오는 굉장히 큰 사회적 임팩트도 있을 거고요. 일반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수행함으로써 바뀌는 이 나비 효과를 굉장히 이 한 장표로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런 제안 작업을 하실 때 이 장표를 한번 우리 기업은 어떤 식으로 이런 관점에서 제안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엔 거의 다 협동조합이나 굉장히 좋은 단체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돌봄을 실천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용단을 낸 겁니다. 그래서 혁신적 돌봄 서비스 업체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지역 자활 공동체로 출발을 했던 협동조합입니다. 아까 그 4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 자활도 하나 포함이 되는데요. 이 자활 공동체는 2010년에 사회적 기업으로도 인증됐고 2013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도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질이 좋지 않고 힘들다는 걸 알고 주목해서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4대 보험 가입해드리고 동종기관에 비해서 시급도 굉장히 높게 책정해드리고 지금은 굉장히 큰 전국적인 조직으로 커나가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전주시에서도 아까 청소기업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청소기업 사례처럼 기존 재활용품, 재활용 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노동 여건, 인건비, 독과점,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전주시청에서도 이 원가 분석을 한번 하고 용역 조사를 해서 이것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기업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럼 사회적 기업한테 어떻게 계약을 맺지? 라는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줄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특별 가산점제라는 것을 채택해서 실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인증이 된다면 10%의 가산점을 주겠다. 그러면 일반 기업이 들어가더라도 10%라고 하면은 확실히 조금 더 사회적 기업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회적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공공구매를 함으로써 또 여기도 굉장히 큰 나비 효과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러면서 나비 효과가 일어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높아졌고 자립형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서 실제로 예전에 21세기 자원순환형 재활용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가사 서비스 홈 서비스 사업입니다. 수원시의 공공기관 담당자가 고민을 했어요.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독거 노인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사각지대에서 그냥 외롭게 쓸쓸히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리 우리 이제 복지관들이 찾아가도 이례적으로밖에 되지 않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한번 일상적인 것을 한번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동안 사회적 기업과 한번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지역사회 연계가 강한 생활 서비스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는 사회적 기업과 계약을 맺고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가사생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재활용 정거장 사업, 요거는 굉장히 새로운 이제 정거장 사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의 10년 전의 사례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이제 공공시장 입찰 시스템 및 프로세스, 이제는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제 다양한 이해가 되셨기는 하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나는 하나도 시스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 심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공시장 지금 한번 진입해 보신 경험 있는
조합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수의 계약을 맺어도 요즘 조달청으로 아마도 계약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조금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조달청이라는 것과 나라장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달청은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물품과 재원들, 그 다음에 서비스들을 관장하고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그 가격도 관리하는 그런 관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는 물자의 구매, 공사 계약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공구매라고 하면은 정부 조달을 벗어나서 하기는 어려워요. 정부 조달 시스템에 들어가야지 공공구매 시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수요기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던 공공기관들 있죠. 공공기관들이 다 수요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서비스, 시설 공사들을 모두 이 정부 조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기관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단체자체,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학교 같은 교육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수요기관은 그럼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그럼 발주기관은 뭘까? 발주기관이 또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발주라는 거는 실제로 주문을 넣은 기관을 말하죠. 한자로 말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해요. 학교 어느 땡땡 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땡땡 초등학교에 어떤 우리가 뭐 컴퓨터 부품을 납품하려고 하는 우리 조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땡땡 초등학교를 찾아봤더니 땡땡 초등학교는 수요기관이고 실제 발주한 기관은 서울시 교육청이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땡땡 초등학교는 그 서울시 교육청에 재원을 받아서 이거를 컴퓨터를 구매하고 실제로 수요를 받는 기관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주문을 넣은 기관은 서울시 교육청이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기관과 수요기관의 차이 좀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 대략적으로 공공구매 시장이 어떤 건가라고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나라장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조달청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공기관이 예전에는 조달청에 정말 찾아가서 우리 계약 서류 가지고 가서 막 냈어야 됐던 시기가 있는데 이제는 뭐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아까 조달청에서 하는 조달 계약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가 종합 전자 조달이라고 부르고요.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구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 들어가서 입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구매 시장에 계약 업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수요기관에서 발주를 한다는 것은 아까 주문을 공개하는 건데요. 그걸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공개를 하고요. 거기에 그럼 여러 기관들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드는데 그 손을 드는 행위를 입찰 참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에 공고가 나면 우리는 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입찰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여러 기관들이 손을 들었지만 뭐 3개 기관 중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낙찰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장터를 입찰 참여만 하라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장에 공공마케팅, 공공구매가 우리 경쟁시장은 어떤지 이것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좋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나라장터와 이제는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지난 정부 작년에 어떤 입찰 공고가 났었을까? 재작년에 어떤 입찰 공고가 났었을까? 입찰 공고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것 가지고 예상하셔서 올해는 몇 월쯤에 대략 어느 유형의 공고가 나올 것 같다라고 미리 준비하시고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기업이 1위를 했구나 이것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니까 나라장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장터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나라장터 꼭
이제는 가입을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정보 실시간 확인해서 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기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만약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우수 조달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우리 기업에게 신뢰도가 높아지고 큰 기업으로, 큰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만약에 협동조합이에요. 그렇지만 여성이 대표다. 그러면 여성 기업으로도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지만 사회적 기업으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받아놓으시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벤처기업이다. 이런 경우 조달청 입찰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 꼭 끊어 놓으셔야 되는데요. 발급을 받으셔서 공공구매 제도에서는 대기업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되도록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넓히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장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처음에 공공구매를 시작하려면 나라장터는 필수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입찰에 참가할 자격 어떻게 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나라장터가 작년에서부터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뀐 차세대 나라장터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주요하게 개선된 게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강화했고 AI 기반 맞춤형 정보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중심의 이용자 등록 체계로 전환됐다라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고요. 모바일 기능도 좀 확대됐다는 거. 그다음에 종합 쇼핑몰 이용의 편의성도 증대됐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의 나라장터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딱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달라진 점이고요. 주요한 점은 우리가 나라장터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도 모든 시스템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나라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이용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신규 이용자든 기존 이용자든 모두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조달청에서 2024년 말에 게시한 차세대 나라장터 로그인 인증서 사용 방법입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로그인은 기존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사용했어요. 이제는 모든 개인,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이에요. A 협동조합이 5명이 있어요. 5명이 모두 이 조달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서류 작업도 하고 진행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5명의 조합원들이 모두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 방법이 나와 있죠. 아이디 비밀번호 해서 인증하고 인증서 받고 모바일 신분증 해서 스마트 나라 장터 앱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지문 보안 토큰이라고 해서 실제 조달청까지 가서 본인의 지문을 다 등록을 했어야 됐어요.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었거든요. 그거 대신에 이제는 굉장히 좀 간편 인증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간편 인증서라든지 금융 인증서, 그다음에 요즘 또 모바일 신분증도 있죠. 그다음에 스마트 나라 장터 앱 이렇게 신원 확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간편해졌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에는 사업자용 인증서로만 이제 로그인을 했는데 이제는 로그인 때는 개인이 들어가고 업무 처리 시에는 사업자용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용 인증서는 기존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가 또 추가됐고요. 요거는 수요기관 내용이니까 밑에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달업체거든요. 조달업체 것만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나라장터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로그인 해야 된다는 거 숙지하셨죠? 로그인 인증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사업장 공동인증서 차세대 나라장터는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바뀐 게 보이는 거예요. 기존 나라장터는 그랬지만 차세대 나라장터는 개인용 공동 금융인증서, 개인용 간편 인증 앱 등등등 필요하고 신원 확인도 차세대 나라장터에는 지문 인식 필요 없이 이렇게 보여지는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인증서도 다양한 이렇게 간편 인증이 가능하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인증 부분까지는 꼭 해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인 인증, 이용자 등록 이런 내용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 간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A 조합은 5명 모두 개인 이용자로 등록을 하자라고 말을 했으면 이런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네, 보시면 개인 회원 등록하시고 수정하고 소속 선택하고 인증서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이제 개인 인증서로 이용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로그인 방식을 추가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입찰하거나 투차를 실제로 하실 때는 예전에는 지문을 했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간편한 여러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인증사 이용자로 회원을 가입을 하세요. 먼저 그래서 회원 이용 약관 동의하시고 인증하신 다음에 개인 정보 입력하셔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우리가 A 협동조합이다. 그러면 이렇게 소속도 선택을 하시고 개인 인증서도 거기다 등록을 하시고 개인 정보도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해야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조합원이지만 A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 구성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화면이고요. 이용자 관리 가셔서 신규 이용자 등록, 왼편에 신규 이용자 등록 보이시죠? 여기서 이용자 관리도 또 할 수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회원 정보 관리할 수 있는 저런 메뉴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조금 낯서시면 참고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신규 이용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회원 가입하시고 이용 약관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개인 인증도 하셔야 돼요. 패스 앱이라든지 다양한 인증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중복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도 설정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찾아야 된다면 이런 기능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디를 찾기 위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아이디 찾기 하시면 이렇게 버튼 클릭하시면 간편 인증 선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인증 방법으로 인증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찾으실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비번 찾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번 찾기 하셔서 인증하시고 또 비밀번호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인증하고 또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회원 정보 수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버튼을 보시면 회원 정보 여러 가지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 있죠. 본인 이것도 확인하시고 비번이라든지 이런 가지 변경 가능하십니다. 소속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회원 소속을 선택하기 위한 화면 참고하셔서 신규 등록 버튼 클릭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등록기관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팝업이 뜹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그래서 우리는 A협동조합 소속이에요 라고 소속 업체를 등록하시고 인증서로 서명하신 다음에 신규 등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공유해드리는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관리자가 됐을 때는 관리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권한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나라장터 등록까지는 꼭 마치시기를 완료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입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나라장터만 등록하면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조합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입찰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런 내용 설명드릴게요. 아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입찰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공공구매 그 담당자가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담당자가 우리는 이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해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조달청을 통해서 이런 걸 우리 구매할게요 라고 공고하는 것이
입찰입니다. 입찰은 왜 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기업이 독점하거나 이런 현상도 막아야 되고, 조달청은 국가 예산으로 국가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꼭 경쟁으로 해야 된다. 그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겨누기를 통해서 어느 기업이 정말 이 공공구매에 적합한 업체인지를 꼭 한 번은 보고 평가를 하고 나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영리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는 뭐 좀 친한 기업이 됐든 아니면 많이 사줘서 좀 누적이 되면 그냥 이렇게 뭐 일반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공공구매는 꼭 작년에 냈었던 계약이지만 올해도 꼭 입찰을 통해서 공공구매를 진행한다는 점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입찰 시장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수 신청 희망자로서부터 낙찰을 희망하는 예정 가격까지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이런 걸 보고 구매 가격도 보고 또 입찰의 어떤 그 제안서도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낙찰하는 방식을 입찰이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나라장터 통해서 입찰 공고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입찰에 참여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가격을 던진다라는 의미로 투찰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조달 업체로서 이런 입찰 공고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꼭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공고를 확인하고 이거는 가격만 넣어도 되는 입찰이야 하면은 가격을 투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입찰은 가격과 여러 가지 제안서와 다양한 입찰 서류를 넣어야 돼. 그러면 입찰 가격도 투찰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도 같이 넣으면서 투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보시고 우리는 입찰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투찰, 가격을 던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찰이라는 거는 입찰의 공고에서 공고 마감일, 그 다음에 개찰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투표도 왜 개표를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개찰을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결과를 열어본다라는 거겠죠. 입찰 결과를 밝히는 건데요. 이 개찰을 한 후에는 평가가 진행되고 다양한 프로세스도 있지만 실제로 어쨌든 개찰을 하고 나서 1등을 선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1등을 선별했을 때는 1등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낙찰을 시키는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공고에 의해서 낙찰자가 누구다 1, 2, 3등 5개 조직이 들어왔으면 5등까지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투명한 공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입찰에서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것을 낙찰이라고 하고요. 다만 유찰이라는 거는 실제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때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경쟁을 통해서 꼭 이 입찰에 계약을 맺기 때문에 한 개 기업만 들어왔다. 이랬을 때는 경쟁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유찰을 하게 됩니다. 유찰 공고를 내게 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랬을 때도 역시 유찰이 되죠. 이런 경우 또는 뭐 가격이 우리가 내정 가격에 미달이나 초과가 됐다. 이런 경우도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담당자가 유찰 공고를 내고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계약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다자 간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양자 간의 거래가 가능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공공구매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거 외에도 수요기관이 자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한국전력공사, 그다음에 여기 말고도 뭐 학교장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모두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는 나와 있고 여기에서 자체 조달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꼭 우리가 매일매일 들여다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만약에 자체조달 시스템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시스템에도 다시 가입하셔서 똑같은 인증 절차라든지 이런 걸 거치셔야 된다는 점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은 도대체 입찰에서 어떤 걸로 물품, 공사, 용역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뭘 갖고 있는 거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건설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뭐 태양열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는 과학기술 쪽이니까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시설 공사에 해당하는 것들도 공사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라고 하면은 아까 뭐 예를 들었던 청소, 관리, 경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컨설팅, 연구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용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 용역도 용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공사가 아니라면 용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교육, 연구, 기술 개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모두 용역에 해당되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칩을 개발했다든지 어떤 제품을 개발했다. 이런 걸 상용화했을 때는 실제로 구매 물품, 제조 물품으로 구분해서 물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단순 구매 뭐 이렇게 구매 설치도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한다 이러면 직접 생산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필요해요. 실적.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입찰 시장에 진입을 안 했어요. 그랬으면 당연히 공공구매에 대한 실적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B2B나 B2C로 쌓아놓은 실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처에게 저희 2024년에 거래했던 실적의 증빙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라든지 구매 계약서 아니면 실적 증명서를 좀 발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의 실적을 꼭 또 재작년의 실적 보통은 입찰에 들어가려면 최근 3개년의 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력이 좀 된 조합이라면 최근 3년의 실적을 최대한 확보를 해 놓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업력에 따라서 실적을 꼭 모두 딱 보유를 해 놓고 준비된 자세로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입찰의 형태가 있고 뭐 아까 뭐 조건을 달 수도 있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경쟁들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 적어도 이런 용어는 조금 알아두셔야 나중에 공공구매 담당자랑 조금 대화하셨을 때 대화가 되실 거예요. 일반 경쟁이 있고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수의 계약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 경쟁은 정말 다수의 참가자 아무나 들어와라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제일 평가를 잘 받았고 가장 가격적으로도 유리하다라고 하면 우리 평가표에 따라서 너희가 1등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계약이고요. 두 번째가 제한 경쟁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급식이 됐어요. 아까처럼 일반 경쟁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뭐 메뉴도 잘해주고 그 다음에 금액도 너무 저렴해요. 그러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이지만 우리가 또 급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이라든지 아이들의 영양이나 위생 상태, 뭐 여러 가지 먹거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기술도 그럴 거예요. 기술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의 자격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무조건 우리가 가격이라든지 할 수 있다라고만 해서 들어왔다면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한 경쟁 같은 경우는 수행 실적이라든지 뭐 기술을 보유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업체가 우리 서울에 와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랬을 땐 뭐 지역을 제한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한 경쟁이라는 계약 방식으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찰 공고를 봤을 때는 이런 제한들이 있는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입찰인데 우리가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봐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명 경쟁이라고 해서 이런 기술은 딱 이런 기업들만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이런 용역은 이런 성격의 업체들에게 주고 싶은데 라고 해서 특정 다수에게만 열어놓는 그런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 우리가 관심 있어서 딱 들어가 봤는데 이 입찰 공고는 다자간
어떤 입찰을 위한 것이지 입찰을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라고 팝업이 뜨고 우리가 못 들어가게 돼 있는 입찰 공고가 가끔 눈에 띄실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지면 경쟁입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내정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아닙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찰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관내에서 아니면 내가 정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기업이라면 믿고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어. 아니면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경우는 실시하는 계약이 직접 연락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이긴 하지만 나라장 통해서 계약하자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낙찰 결정도 이제 그 구매 담당자가 이 입찰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휴지라든지 굉장히 그냥 MRO 품목들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소셜 커머스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제품이면 되는데 금액만 중요해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급식이 됐든 청소가 됐든 품질이 중요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거는 정말 이런 기술자가 있어야 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구매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매 성격에 따라서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요.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게 사면 됩니다. 금액만 경쟁력 있으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소모용품, 행사용품, 기호식품, 홍보물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은 이제 가격이 저렴한 걸 찾게 되고요. 적격심사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품질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된다. 청소, 환경, 뭐 관리, 그다음에 식자재 공급, 도시락, 보육, 돌봄, 급식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일정 수준의 평점 이상을 받은 우량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요. 종합 낙찰제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한 평가 점수에서 다 고려해서 이제 입찰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협상에 대해서 계약을 이제 하기로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선 협상자는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 3위 업체하고 또 한번 조금 견주어 보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1등이 됐다고 해도 완전히 낙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2, 3위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다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지금 기준으로 공공구매 담당자가 수의계약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입니다. 물품 구매 제조는 5천만 원 이하, 용역 계약은 5천만 원 이하, 공사 계약은 1억 원 이하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의계약 언제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뭐 5천만 원 이하라도 공공구매 담당자가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공정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함부로 내지는 잘 않으세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주로 내느냐? 첫 번째, 경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여러 가지 이런 특허권이나 기술 보유는 정말 한정돼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 2번, 굉장히 좀 금액이 적은데 이걸 입찰까지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하다. 이래서 잘하는 업체를 알고 있으니 그냥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국가에 비상사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집행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과 동일하게 매년 이건 내는 거야. 입찰 이거 매년 내기는 좀 그렇지 않나? 수액이니까 수의계약으로 내자. 이렇게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가 이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공공기관 간의 어떤 위수탁 계약인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자 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인 기업 일정 요건 충족 시에도 수의계약으로 많이들 진행하십니다. 이렇고요. 그렇다면 자, 나라장터 계약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약 프로세스 어떻게 될까요? 조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공고 내고 이렇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저희가 계약부터 입찰부터 나중에 여기에 뭐 계약 대금 신청까지 다 나라장터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잠깐 요거 나라장터 화면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그인 전에 차세대 나라장터 화면이에요. 맨 왼쪽에 보시면 왼쪽 상단 보시면 나라장터뿐만 아니라 나라장터와 연계된 종합 쇼핑몰이라든지 누리장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쇼핑몰 등 통합 연계를 해놨어요. 맨 오른쪽에 그 원격 지원 있죠. 저도 초반에 나라장터 사용이 어렵거나 오류가 있었을 때는 원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원격 지원도 굉장히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나라장터를 처음 들어가 봤는데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무슨가 시스템 오류가 났을 때 이런 부분 이럴 때는 원격 지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상단에 보시면 인증센터, 그다음에 로그인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인증센터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이용자 등록하시고 이용자 등록이 된 후에는 로그인 버튼 눌러서 매번 이제 입찰 참가 시에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입찰 공고도 검색하고 경쟁자도 검색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란색 그 메인 바를 보시면 발주, 입찰, 공통, 뭐 이용자 관리 나와 있는데요. 주로 발주 보시면 발주 계획, 조금 더 보면 발주 계획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입찰 공고가 나오기 전에 이제 담당자가 우리 이런 계획 낼 겁니다라고 조금 권고를 받아서 사전에 좀 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찰 정보, 본격적인 입찰 정보는 입찰이란 걸 누르셔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 관리하고 싶으시면 이용자 관리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종 매뉴얼 보이시죠? 나라장터 시작하기, 이용자 등록, 이용 안내, 동영상 매뉴얼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매뉴얼도 일부 발췌되어 있는 매뉴얼도 이 이용자 등록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 모르겠다. 나는 지금 원격 지원도 불편하고 매뉴얼도 봐도 잘 모르겠고 이러면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콜센터, 콜센터에서도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는 이렇게 낯선 나라장터 이렇게 한번 메뉴 익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로그인 전에 그 키워드 통합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로그인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 돋보기 표시 있죠? 이걸 누르면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그러면 AI 뭐라고 해서 뭐 이런 걸 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회로를 개발하고 있어. 또는 뭐 어떤 뭐 고령자를 위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키워드들을 쳐보시는 거예요. 그 키워드과 연관된, 그래서 키워드를 검색하실 때는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제품명만 검색하시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굉장히 범용적인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령자를 위한 뭐를 개발이라든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들을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다양한 기회들을 찾을 수 있지, 키워드를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 딱 핀포인트를 해서 넣으면 기회를 많이 놓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군대 뭐도 될 수 있고요. 조달업체가 하는 거니까 공공기관은 모두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한번 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 공고를 보시게 되면 실제 입찰 공고 요 버튼을 누르시면 입찰 공고가 나와 있고 뭐 공고 번호, 공고명 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또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공고명, 내가 궁금한 공고명 찾아보셔서 검색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고 싶다 하면은 상세 조건 눌러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시는 거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는 물품, 공사, 용역 중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기타 자유업, 기타 자유업 정도는 많이들 들어가세요. 9999 기타 자유업종.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러면 학술 연구 용역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도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우리 거에 맞는 걸 해 놓으셔야 돼요. 뭐 동영상이다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맞는 또 업종 코드가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기술 개발이다 업종 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제한 경쟁 입찰을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입찰 참가 자격에 공고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투찰 제한이라고 나와 있어서 지역 제한이 걸려 있죠.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 업종 제한도 걸려 있어요. 그죠? 1169라는 학술 연구 용역을 업종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이 입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업종에 등록이 돼 있어도 부산시면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이 입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서 이제 익숙해지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입찰 공고 서에는 그 화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들어가면 보면 이 밑에 입찰 공고서 그다음에 뭐 제안 요청서 다양한 서류들이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열어보면 예를 들면 아까 그 공고에 이런 서류들의 단서 조항이 똑같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밖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이런 게 발급된 거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을 놓치지 말고 다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요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예산으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도가 날 것 같은 업체, 신용도가 높지 않은 업체에는 실제로 구매 계약을 맺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공공조달 제출용으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주로 이런 평가 기관에서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별하셔서 평가 확인서를 받으시면 되고요. 적격 심사 시에 보통 이렇게 평가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럼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서 몇 점을 받으면은 몇 등급을 받으면 몇 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평가 등급을 실제 자체 평가 확인서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거의가 아니라 입찰 들어가시려면 필수입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확인서 갖고 계신 기업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꼭 요것도 받아 놓으셔야 되고 요거는 현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받으셔야 돼요. 중소기업, 요즘에 소기업, 중기업으로도 나뉘어져 있고 해서 요건 확인하셔서 업종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요것도 꼭 받아 놓으시고 1년마다 꼭 갱신을 하시고요. 확인서 뭐 들어가실 수 있는 제출 자료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재에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우리가 생산을 하는 업체다, 제조업체다, 그럼 직접 생산 증명서나 아니면 또 여성기업이다, 그러면은 여성기업 확인서 공공구매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꼭 발급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기업 확인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약자 기업으로서의 우대 가점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하신다면 꼭 받아 놓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직접 확인 생산 증명서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증명서가 없다 그러면 아예 그 진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꼭 발급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실적 증명서 필요합니다. 대부분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로 유사 사업의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나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데가 많아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맺은 건은 나라장터 통해서도 발급 요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은 민간끼리 했다라든지 그 전에 했던 건은 저희가 자체 양식으로 실적증명서도 발급한 것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꼭 이것도 양식을 통해서 확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낙찰이 됐어요. 계약에 필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 나라장터 낙찰됐어요. 신나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들 요구하시는 것들이 인지세 납부하라고 하시거든요. 국고 수입 수납금 징수를 위해서 증지 이런 거를 증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인지를 바로 여기서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나라장터 통해서. 그리고 이 계약을 아무리 신용도가 뭐 예를 들어서 평가 등급 확인서로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를 국가기관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계약 이행 보증보험 제도 이행을 완수한다는 보증을 보증보험 기업 회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죠. 이런 그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단위에서 많이들 하는데요. 필요 재원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들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파트인데요. 정보와 트렌드를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 짜기. 우리 이런 정도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요건은 갖췄다. 나라장터에 대해서 이해도 했고 용어도 어느 정도는 알겠고 그다음에 자격 요건도 어느 정도 갖췄으니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전략을 짜볼까라는 파트입니다. 어떤 경로로 정보를 탐색해야 될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나라장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우리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해당될 텐데요. 만약에 협동조합이라도 기업이라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가 아무래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다 보니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제도도 있지만 우리는 과학기술인이니까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제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제품 물품 구매 목표 비율이 50%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기술개발 제품 목표 비율 제도가 있습니다. 15% 이상을 기술 개발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인 조직으로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그래서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요청 신청을 하고 우리 이게 된다, 만약에 목록이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인증 제품명을 선택해서 지원 요청 내역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범 구매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에 대한 동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범 제도는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로 해당이 되고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창업과제에 해당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원 절차도 나와 있습니다. 지원 접수해서 온라인 접수해서 자격 검토하고 규격 검토하고 구매 평가하고 심의한 다음에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구매 계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초창기에 이제 설립하고 이렇게 병아리 같이 열심히 커나가는 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인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나중에 이런 규격에 합당할 수 있도록 매칭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목표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격 검토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년 이하인지 여부 확인하는 창업기업 혜택 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7년 내에 할 수 있는 목표 한번 가져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점 제도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예산,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사업 내용들을 정보를 다 투명하게 공개가 하게 돼 있어요. 나라장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매할 내용들, 이런 조달 내용들만 공개하게 돼 있고요. 정보공개 포털 여기에 들어가시면 나라의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예산들, 발주 계획, 사업 방법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보다 오히려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짜려고 할 때는 이런 키워드 여기 정보공개 시스템 들어가셔서 키워드 검색하시고 원하는 정보 상세 검색하셔서 또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방재정 365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나라의 여러 가지 계획을 공개한다고 보면 지방재정 365는 뭐겠어요? 네, 살림입니다.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자체 단위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별 예산, 지출 현황, 연간 사업계획. 그러면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겠어요? 지자체별로 예산 집행 현황, 사업별 예산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고 아무래도 하반기부터는 작년에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걸 빨리 지출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 계획에 맞게 예산이 아직 지출이 안 된 거를 확인하면 이런 걸 역으로 한번 영업에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 보실 게 지방재정 전문 통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집행,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 클릭하셔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사업 선택해서 우리 기업에 적합한 키워드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교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저희 창업 지원 사업 굉장히 우리는 아직 초기 합동조합이면서 기업이기 때문에 창업 초기 자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당장 매출은 아니지만 지원 사업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창업 초기 지원 자금 지원은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자금입니다.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대상으로 1억 원 내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일부 무상 지원도 해주기도 하고요. 예창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창업 아이템 사업화 자금 지원 받기에 적합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협동조합으로서 또는 초기 창업자로서 약간 사업 모델이라든지 투자받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멘토링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업 전문 멘토와 1대1 상담하고 뭐 사업 계획서도 작성하고 지원 사업 계획서, 뭐 IR 교육 뭐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는 창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창업 교육 센터에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즘 보시면 뭐 캠퍼스 타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창업 지원 사업들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모여서 살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공간 지원 사업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보육 센터, 창업 지원 센터, 공유 오피스. 아까 말씀드린 캠퍼스 타운에도 창업 지원 사업, 공간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창업 공간 제공하면 이게 여기 들어가서 좋은 점은 비단 우리 그냥 임대료 안 나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멘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입주한 여러 기업들과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커나가면서 또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 지원 사업도 꼭 눈여겨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R&D 지원 사업, 저희는 또 과학기술인이다 보니 창업 초기 지원 외에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대상 R&D 사업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동조합 이것도 저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 사업에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있고요. 협동조합 특화된 R&D 지원들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공동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협동조합 R&D 지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셔서 우리에게 적합한 것들 뭐가 있는지 우리는 R&D도 되고 협동조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 초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지원받기 좋은 시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셔서 다만 이거를 활용하는 게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너지를 위해서라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찾아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최신 동향 조금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면 나중에 공공 구매할 때 불리해지거나 아니면 진입하기 어렵거나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것들 몇 가지만 짚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나라장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토어 36.5가 있습니다. 이게 상품몰인데요. 사회적 기업의 상품몰을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25년 9월 8일 얼마 안 됐죠. 주요 개편한 게 원래는 예전엔 이스토어 36.5라고 해서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이거를 두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볼 수 있는 가치 장터하고 B2C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이 볼 수 있는 스토어 36.5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기에 좋게 그 가치장터라는 걸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사회적 기업 제품을 조금 더 일반인 친화적인 UI로 볼 수 있도록 분리하고 확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사회적 기업인지 협동조합인지 뭐 장애인 기업인지 여성 기업인지 어떤 기업인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가치장터 같은 경우는 우리 SVI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지표의 점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측정을 받게 되면 그 점수들도 뭐 어느 정도 등급이 공개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독려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그렇다면 저희는 어디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느냐? 가치장터, 그다음에 이스토어 우리가 그 B2C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이스토어 365, 스토어 365도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진입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어떻게 상품이 진열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품몰 입점해 보시기를 한번 검토해 보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가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진입하고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주제가 공공시장이잖아요. 공공조달 부문에서도 ESG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적 책임 조달이라든지 ESG 거의 뭐 유사한 목적이 비슷하죠. 그래서 공공조달에서 ESG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근데 상당수는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응 현황을 조사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이 공공조달에서는 중소기업들한테 너네 ESG에 대한 대응을 잘 해서 이런 것들을 잘한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기조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기조를 잘 이해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는 아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ESG 평가는 좀 도입이 이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워요. 뭐 이렇게 지금 아직 그런 상태지만 공공시장은 점차적으로 ESG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응을 하실 것들을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SG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지금 소개드릴 SVI라는 지표가 있어요.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측정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꼭 제가 권해드리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한 동영상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사회적 가치 측정 간단하게 좀 감이 오셨나요? 올해 모집 동영상이기 때문에 뭐 시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준비하신다면 내년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사회적 가치 측정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등급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공공시장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할 때 진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라든지 우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지표, 평가의 지표,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보시면 도약기 지원 사업에 지원 자격 부여했고 소셜벤더에서도 상품 선정 심사 시에 SBI라는 사회적 가치 측정의 탁월 우수 기업을 우대해줬고 공공구매에서도 SBI 평가를 반영했고요. SBI라는 게 이제 점점 확대돼서 전용관이 신설되고 탁월 우수 기업은 완전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몰에서 입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등급도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탁월기업 대상으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뭐 홍보 상세 페이지를 제작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유통 채널에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전문 컨설팅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커나감에 있어서 이 사회적 가치 측정 SVI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꼭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에 있어서도 만약에 우리가 협동조합이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갈 때 기타 창의 혁신형이라는 유형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인증 심사 항목에서 꼭 측정 지표, SBI 측정 지표 중에서 몇 가지 지표가 그 지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굉장히 낮게 나오면 사실 사회적 기업 인증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올해부터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다양한 사업화 비용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도 있긴 하겠지만 지원 사업도 있긴 하겠지만 필수적인 요소로는 이제는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및 민간 지원 사업 연계해서
지원 사업의 SBI 평가 결과를 반영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SBI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를 우대한다든지 예산 배분, 성과 평가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 공모전, 성과 평가 포상에도 SB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매 시장 요거 강의 제목이잖아요. 여기 공공 구매에 들어갔을 때 구매처에서 SBI 평가 결과를 구매 결정 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공공구매 시 우선권을 아무래도 조금 더 등급이 높은 기업에게는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BI 지표를 공개해서 투자자하고 민간 파트너에게 어떤 신뢰도를 제공하고 사업 모델 고도화 지원에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이제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참여하시게 되면 이런 기대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올해는 이제 거의 다 10월 말까지 측정이 마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부지런히 준비해서 측정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다 하면은 내년에 2025년 내용을 가지고 측정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필수 요소일 것이니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꼭 참여는 하시기를 바라고요. 일찍 신청을 하실수록 그 SBI 지표에 대한 관리 역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수에 대한 관리 역량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참여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이 참여 필요성 간단히 다시 요약을 드렸어요. 지원 사업 선정 평가하고 공공구매에 우대되고, 경영 컨설팅이나 역량 강화되고, 투자나 민간 협력, 성과 홍보라든지 브랜드 홍보에 강화가 된다는 점, 꼭 이제 그렇기도 하고 필수 요소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금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이 나왔어요. 5개년 계획 공개가 됐을 때 사회연대 성장 촉진이 81번 과제로 채택이 돼서 사회적 경제연대, 우리가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중앙정부 국정과제 목록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새 정부가 사회적 경제에 주목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기조가 조금 더 확대되는 기조다. 그래서 협동조합으로서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이나 예산이나 많은 확대될 수 있는 구조에 있으니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분발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은 많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기재부가 정책 총괄을 맡되 집행문 부처별로 분산하는 체계도 얘기했지만 협동조합진흥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회적 경제진흥원이 있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 소속이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 위주로 조금 많이 좀 편성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도 이런 진흥원 설립에 대한 언급 필요성도 나온 만큼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중요성과 주목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자 해서 조금 여러 부분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넓고 조금 좁게라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도 준비가 됐다, 이해가 됐다. 그럼 이제 실제로 시장에 진입하려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초반이랑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텐데요. 자치단체나 뭐 사회적 경제 박람회, 공공구매 상담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 놓치지 마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스를 들어가서 뭐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처럼 이런 지원 사업 있을 때 들어가셔서 같이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상담을 했을 때 좀 준비된 기업일수록 기회를 잡게 됩니다. 여기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공공기관 상담회가 잡혔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A 학교, B 공공기관, C 어떤 공공기관 이렇게 세 개의 타임테이블이 잡혔는데 이 세 개의 공공기관을 다 확인을 해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36.5 그 지방재정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예산, 계획,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완전히 판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공공기관은 지금 예산이 얼마 남았고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데 우리는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어서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실제적으로 그냥
공공기관 상담회에 우리 제품 속에서 아니면 사업 속에서 브로셔 이런 것만 가져가는 기업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맞춤형 제안서를 가져간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서 아무래도 담당자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제시한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작은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작은 행사 계약을 맺게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또 잘 수행하니까 공공기관끼리 또 소문도 많이 잘 내주세요. 우리 이 업체 써봤더니 잘 해주던데 라고 하면서 타 공공기관에도 추천을 받아서 굉장히 확산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정말 잘 열심히 노력해서 잡은 사례죠. 그래서 공공기관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과로도 증명을 해내면 이게 진출도 될 수 있고 확산도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씨앗이 퍼지는 이런 사례들 참고하셔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모사업도 이제 참여할 수 있어요. 공모사업은 정말 좀 오랜 시간 걸쳐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지자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이 입찰이라든지 나와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을 했잖아요. 그게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어떻게 고민 지점이 될지 역으로 제안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구매 진입하시기 위해서는 공공구매 집중 시기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연초, 그 다음에 한 상반기에 많이 나옵니다. 공공시장의 입찰들이. 그래서 그때 특히 나라 장터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8월에서 한 10월은 상대적으로 구매가 감소하긴 하지만 하반기에 예산 쓰지 못한 것들을 또 입찰내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과업 성격이나 언제 발주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재작년의 발주 시기라든지 입찰 성격을 확인해서 꼭 그거를 올해 준비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시장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규모라든지 그 성격을 꼭 파악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라든지 복지, 보건, 문화, 교육, 환경 이쪽이 굉장히 많이 민간 위탁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어느 쪽에 해당하고 어디가 가장 수요가 많은지 미리 좀 분석,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입을 하려고 해도 그런 실적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제한 경쟁에 걸렸을 때 우리가 맞는 어떤 코드가 없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안 돼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 요건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공동수급, 우리가 독자적으로 힘들다 이러면 공동수급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 하고 있는 업체하고 같이 들어가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부분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의 기준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 입찰서에 붙어 있는 그 입찰 서류들을 보시고 어떠한 요건들을 평가하는구나 검토하셔서 분석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경쟁력 있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정부 정책 많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급진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없었던 사업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주도적으로 추진력 있게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 기조의 변화들을 잘 읽어서 제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입찰 준비한 것들이 막 이제 하다 보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10개의 입찰을 도전했어도 한 개가 될까 말까 한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희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가 됐든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다른 제안을 할 때 유사한 기업에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버린 시간이다 생각하지 말고 시간 투자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담당자가 뭘 구매하는지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목표 시장을 분석한다든지 요즘에 정착 간담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오픈돼 있잖아요. 많이 들여다보시고 수요자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칭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처음에는 내가 기획에 대한 제안이 너무 힘들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창업 컨설팅이나 멘토링, 다양한 지원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안서 작성하는데 기술도 많이, 요즘엔 AI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많이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단순히 뭐 나는 목표가 여긴데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학교라든지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도 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넓게 보시고 많이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갖고 있지만 그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용역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이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금 다양하게 공공 구매에 들어갈 수 있는 판로 개척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내용들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 사업 추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